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네, 지난 10일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현장에선 시작 전부터 역설이 오고 가는 몸싸움도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관심사인 대중교통요금 내용으로 주간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찬반 논란 끝에 결국 서울시는 15일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면서 요금 인상안을 보류했습니다. 이 사전에 열린 공청회에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엇갈린 이견이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공청회 현장에서 거론된 의견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소식 김진중 기자입니다. 한편에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중단하라! 다른 한편에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찬성하는 피켓 시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 전 모습입니다.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선 서울시가 교통정책 실패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고, 서울시가 내놓은 요금 인상안은 근거가 미약하다. 서울시의 요금 인상 근거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 적자가 커졌다는 것인데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 마을버스 업계에선 8년 넘게 이어진 요금 동결은 너무하지 않냐며 침묵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공청회장은 시작 전부터 난장판이 됐습니다. 나가 이 새끼야! 상황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단상 위에 올라 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발언에 나서면서 불거졌습니다. 너 욕주거리야. 니네들은 욕했잖아. 먼저 욕했잖아. 엄마, 어디서 가 이렇게 요금 듣기? 너 이때로 나가자 임마. 니네 조합원 많은. 버스 조합원 몇 명이나 다 니네들이? 뭐했어? 서울시는 8년 만에 추진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면서도 서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30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라서 2년마다 요금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원가 상승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요인들을 끌어안으면서 요금 인상을 지난 8년간 자제하여 왔습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300원 인상안과 400원 인상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최소 300원은 올려야 한다는 건데 지하철 기본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기본 요금을 300원씩 오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토론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업계에선 승객수 감소와 천연가스 요금 상승 속 부채를 떠안는 회사가 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 마을버스는 주 수입원을 요금 인상에 의존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요금 동결로 인한 어려움과 통합 환승제 이후 누적된 환승 손실로 인해서 허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를 비판했습니다. 생활물가로는 6.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가는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는 것은 소비자를 물가 압박에 몰아넣는 아주 나쁜 정책의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의견을 받은 게 있을 텐데 이메일이나 팩스나 등등으로 받은 게 있을 텐데 그것이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아서 도대체 이 공청회를 통해서 무슨 의견을 수렴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 공청회장은 욕을 먹더라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찬성 측과 왜 하필 지금이냐는 반대 측의 이견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치겠다는 심사입니다. 이후 교통카드 시스템을 개편하고 오는 4월 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주입니다.
네,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이 신설됩니다. 이 새로운 보육 정책 시도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영유아 보육에 1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보육 3대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주말 어린이집 신설 등이 추진됩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선 촘촘한 공교육 지원을 위해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주말 어린이집은 주말에도 운영되며 오는 6월부터 10개소를 신설합니다. 토요일은 시간당 3,000원, 일요일에는 무료입니다. 이와 함께 24시간 영유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365 열린 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합니다. 2025년까지 서울시 어린이집 가운데 50%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는 43%까지 확대합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함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상생 협력하는 모델인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도 확대합니다. 보육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서 서울형 영세 전담반을 운영합니다. 보육교사 1인당 2명을 돌보며 올해 70개 어린이집 100개 반으로 시작합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전임교사제도 104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합니다. 전임교사제는 어린이집에 교사를 추가로 1명 더 배치해서 담임교사의 휴가권과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좋지만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어린이집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 어린이집이 최대한 안심하고 보육 서비스 질이 좋은 그런 어린이집을 찾고 싶은데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이외에도 영유아 저녁 식사 제공과 영유아 발달 검사, 치료 등을 지원하는 서울 아이발달 지원센터 등이 신설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서울시가 오랜만에 한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서울 한옥 재창조 계획을 만들어 한옥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서울 곳곳에 한옥이 많이 지어지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10년간 10곳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 뉴타운 내에 자리한 한옥마을입니다. 북한산 자락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서울의 매력을 대표하는 역사 경관인 한옥. 북촌과 서촌 일대 조성된 한옥마을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꼭 찾는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한옥마을을 서울 곳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촌과 북촌 한옥마을 일대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옥을 통해 한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공공 한옥 글로벌 라운지를 조성합니다. 서울시가 서울 한옥 재창조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옥 문화 확산을 위해 그간 지나치게 보존 위주였던 한옥 정책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 고유의 한옥 문화를 더욱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 계획의 핵심은 한옥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전향적으로 완화해서 더 다양하고 새로운 한옥, 더 쾌적하고 편리한 한옥이 더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한옥 건축을 위해 심의 기준을 개선합니다. 그간 한옥이라는 정의를 받기 위해서는 기와 처마 길이, 마당 높이 등 한옥 전문가들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한옥이 편리하고 창의적으로 지어지도록 한옥 건축 심의 기준 73개 항목 중 44개 항목은 완화 또는 폐지합니다. 또 일상 속에서 한옥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공원 해제 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 내 한옥마을 조성도 추진합니다. 10년간 10곳 조성이 목표. 신규 한옥마을은 자치구 제안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SH공사를 통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한옥은 8,586동입니다. 서울시는 연간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향후 10년간 3,000동이 추가되도록 지원합니다. 또 오는 6월까지 북촌과 서촌에 공공 한옥 글로벌 라운지를 조성해 한옥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자치구 개발 소식입니다. 최근 도봉구의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랜 기간 재건축을 준비해온 방학동의 신동아 아파트가 안전 진단이 통과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왜 재건축이 어려웠나 들여다보니 이 안전 진단 비용 모금이 문제였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 1단지입니다. 1990년도에 준공된 30개 동에 총 3,16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립된 지 30년을 넘기면서 건물 노후도가 심한 재건축 대상입니다. 결국 지난 2021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안전진단을 거쳤고 1년 정도 안전진단 비용을 모아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신동아 아파트 1단지는 안전진단 2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재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시급하다는, 낡았다는 그 판단을 받았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쫓겨나는 부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되지, 그분들 때문에 쫓겨난다는 것 때문에 그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 정책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도봉구에서 재건축을 준비하는 아파트는 모두 15곳. 지난해 11월 재건축 아파트 연합회가 출범한 후 사업의 시초가 되는 안전진단 비용과 추진 절차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삼안 아파트에 이어 조건부 통과로 구청의 심의를 받는 상하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창동의 동아 아파트 역시 재건축 후보에 오르기 위해 안전진단 비용 1억 6천만 원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외부에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0세대 정도 되니까 그 모금한다는 것이 쉬운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책임감 있게 그 일부라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시면은 그분들도 마음속이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고. 이 같은 여론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재건축 전담팀을 구성한 도봉구는 시비와 구비, 주민이 안전진단 비용을 협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안전진단 비용을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데 따른 한계점을 협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임의단체라요. 임의단체 입장에서 주민들을 책임지고 돈을 거두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일단은 현재 일각에서 움직임이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일부라도 아니면 전액을 지원해주면 좋지만 일부라도 지원해준다는 저로서는 상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겠죠. 입주민들에겐 안전진단 비용을 충당해도 재건축이 성사될 수 있느냐는 확신도 충분치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후 재건축 후보가 성사된 만큼 도봉 지역 주민들은 안전진단 비용 해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바로 옆 동네 노원구에서도 최근 재건축 확정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구청에서 정밀 안전진단 비용 지원 정책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서울시 조례부터 바꿔야 하지만 지금까지 2번이나 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올해 첫 서울시의 임시회에서 3번째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내용은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에서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는 총 55곳, 7만 4천여 세대에 달합니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총 38개 단지입니다. 이 가운데 6개 단지는 최근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단지들 역시 기대감이 높습니다. 지금 재건축 열망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도 노원구는 재건축을 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확정됐다는 건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최종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문제는 돈과 시간입니다. 지금은 각 단지에서 소유주들이 모금으로 비용을 마련하기까지 통상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동안 노원구에서는 이 비용을 구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오승록 구청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약한 내용으로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난해 2차례나 서울시 의회에 안건을 올렸지만 매번 보류됐습니다.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찬반 의견이 맞선 겁니다. 결국 노원구 주민들은 오는 20일 열릴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7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나 관련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이번 2월 임시회 때 이러한 주민들의 열망을 잘 담아서 이번에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 7만여 명의 서명이 전달된 만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안건 상정 자체를 외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시간이 점점 지체되면서 노원구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정책의 본질보다는 여야 간의 정치 쟁점화로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때문에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새해 임시회를 개요한 구의회 소식 이어서 전합니다. 의장 직무정지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종로구의회는 이번 주 첫 임시회가 가까스로 진행된 가운데 라도균 종로구 의장의 사임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의장 사임안이 통과되면 다시 의장 선거를 해야 하는데 라도균 의장이 재출마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장 무효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의장 사임을 반대한 건데요. 여야 의원 모두 서로를 겨냥하는 신경전까지 거셌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라도균 종로구 의장을 포함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국민의힘 6명은 사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본안 소송에 앞서 모든 의장단과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로 결단하고 시급히 종로구의 원을 재구성해 의를 정상화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그런데 공식 기자회견 4일 만에 사임서는 의장과 부의장만 의회 사무국에 접수됐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4명의 사임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야당의 비판이 쏟아집니다. 사임하겠다는 분들 왜 사임서 안 내셨습니까? 자기가 욕심나서 안 내놓으셨습니까? 우리 종로 구변에 대한 저는 대사기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한 상임위원장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이 사임 처리되면 4명의 상임위원장 전원이 사임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는 후문입니다. 라도균 의장과 이광규 부의장의 사임 안건에 대한 표결 직전 여야 간의 의사진행 발언은 인신공격 단어까지 언급됩니다. 의장 자리에 눈이 멀어 수치심도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고 어차피 국힘당이 다수당이니 다시 투표해서 자리 맡으면 된다는 꼼수를 부리는 인간 모독에 넘어선 발언은 정말 유감입니다. 다른 의원들한테 부탁합니다. 정치적인 생각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주민과 민생 안전이라는 수식어는 앞세우는데 마무리는 여야 모두 서로를 비판하는 데 급급합니다. 결국 라도균 의장 퇴장으로 진행된 본회의에 상정된 의장 사임안은 찬성과 반대 각각 5표로 부결됐습니다. 종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임 후 다시 선거하자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겨냥하고 의장직 사임권을 민주당이 부결시킨다면 민생부터가 아니라 내 자리부터 챙기겠다는 사리사욕의 정치 행태일 뿐입니다. 향후 종로구회 파행에 대한 책임은 종로 민주당 의원님들께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측은 라도균 의장 직무정지에 상임위원장 사임 유도에 문제를 지적합니다. 상정된 안건처럼 의장의 사임을 통해 절차적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시면서 또한 법치주의를 훼손하신다면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을 되찾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이 수용된 것은 아닌가. 결국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사임이 부결되면서 의장 직위만 유지되는 식물의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강서구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여러 원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안에 걸려있던 의원 사진을 뗀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동주민센터입니다. 홍보판에 구청장 활동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측은 당초 구의원들 사진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
구의원 사진 대신 구청장 사진이 내걸렸습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측은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와 구의원 사진을 뗀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청 측은 또 서울의 20개 넘는 자치구가 동주민센터에 의원 사진을 붙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최근 강서구의회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은 원인 가운데 하나란 주장이 나옵니다. 의원 사진을 뗀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에 동참할 수 없어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태우 구청장이 그거를 띄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띄는 게 서울시에서 우리 그 동사무소에다 사진 걸어둔 예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은 의원 사진을 뗀 걸 문제 삼습니다. 뭐 관례적으로는 그게 이제 쭉 이제 해왔었는데 이제 사진 의정 활동하는 이런 사진들을 떼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비롯해서 강서구의회는 최근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여러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갈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낸 뒤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공무 국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동대문구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을 탈피하기 위해 쇄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렴도 향상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문구 의회가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청렴도 점수는 5등급. 서울 기초의회 가운데선 꼴찌였습니다. 당시 구의회에선 의장 주재로 의원 총회가 열렸고 숨겼던 청렴도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의원들 모임을 해서 그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중에 그래도 이걸 국민들이고 그 알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서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 날 의원총회 한 직후에 그걸 알리게 된 것이죠. 제9대 동대문구 의회에서 청렴도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동대문구의 청렴도를 올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많은 주민분들께서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의회가 청렴도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의회가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떨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청렴정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청렴 문화교육과 구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렴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출자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담아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도 예외일 수 없게 했습니다. 지방의회 기능이 강화된 만큼 청렴도 조사와 교육 등 지자체와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도 필요하다. 의회가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한 이후에 권한이 강화됐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대문구의 청렴도 향상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에선 서울시와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영등포구 등이 청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동대문구는 지난 2021년과 22년 이 문화재단 채용 비위와 전임 청장의 인사비리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구청 안팎에서 낮은 청렴도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필영 동대문 신임구청장이 임기 내 이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동대문구가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청렴도 점수는 4등급. 동대문구는 임기 내 하위권 수준의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민선 8기 공약 과제로 담았습니다. 지난 2021년 있었던 동대문 문화재단 채용 비위에 더해 유덕열 전임 구청장의 인사 비리, 횡령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동대문구 안팎에서 평가하는 청렴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BTV 신년 대담을 통해 임기 내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혁신위원회를 두고 인사, 예산, 운영 등의 부분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겸허하게 저희가 수용을 해서 직원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년 정도 지나면은 아마 뚜렷한 성과가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승진 같은 거, 내부 승진 같은 것도 다 투명하게 오픈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예측 가능한 승진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 또 구민이 구청에 정보 공개 청구 등의 자료 열람을 신청할 경우 3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행정의 투명성도 높여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기 내에 청렴도 1등급을 만들겠다는 동대문구. 구민은 물론 동대문구 직원들의 자체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자치구마다 이 문화시설이나 박물관 등을 민간에게 맡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선 도봉문화원이 편지문학관을 위탁해 운영하는데 3월에 시작하는 재위탁 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민간 위탁은 구청이 통상 3년으로 설정하는데 도봉구 의회가 이 편지문학관 위탁을 구청이 제안한 3년을 1년으로 단축하려다 논란이 된 겁니다. 먼저 양진호 기자의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도봉문화원에 있는 편지문학관입니다. 운영 1년 남짓 된 신생기관인데요. 그런데 최근 운영 1년 만에 도봉구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차 심사했습니다. 정확히 최초에 설정됐던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던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봉구는 편지문학관 설치 당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지정하고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구의회는 상임위 단계에서 해당 동의안을 1년으로 수정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문제는 구의회가 동의안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최근 진행된 정례회에서도 똑같이 상임위 차원에서 위탁기간 수정 시도가 있었는데 관련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본회의에 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동의안이라는 것은 수정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동의냐 부동의냐라는 걸로 의회에서의 역할이 있고 집행부가 기간과 내용을 가지는 권한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못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문학관의 위탁 기간은 연장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편지문학관은 최초 설정된 위탁 기간 만료를 2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은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제 합리적인 판단으로 기간을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기관 관계자들은 평가 준비에만 3개월 이상이 필요한데 1년의 위탁 기간으론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진구는 지난 2019년 민간 위탁 기간이 짧을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재계약 제한 조례안을 폐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봉구는 의회 요구에 맞춰 위탁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한 동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기관 관계자들은 도봉구가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최소 3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앞서 보도된 편지문학관 민간 위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도봉구 편지문학관을 도봉문화원이 맡는 재위탁 과정에서 구의회가 3년 계약을 1년으로 축소하는데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거론되면서 전임구청장이 추진한 편지문학관의 필요성 여부까지 재차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전해드립니다. 도봉문화원이 1년간 위탁한 편지문학관은 다음 달 계약 만료입니다. 재위탁을 위해 도봉구청은 3년을 계약 기간으로 정하고 도봉구 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3년 계약을 1년으로 축소하는 건의안이 논의됐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 성과 결과 탁월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이전인 지난해 편지문학관 이용객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네, 1년 동안 코로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았고 그 행사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1년 정도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가 굉장히 잘 나왔을 경우에는 동의를 3년을 하던 5년을 하던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1년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편지문학관 위탁기간 1년 수정안을 구청에 제안하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을 구의회가 조정했다는 게 무리수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민간위탁 계약 체결은 구청장이 계약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민간위탁할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구의회 권한인데 해당 상임위원회는 민간위탁 계약 기간을 건의 수준을 넘어 수정안까지 최종 승인에 논란이 된 겁니다. 결국 구청은 계약 기간 조정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결정된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봉구의회는 일부 민주당 의원 측이 제기한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절차 문제를 수용하고 새해 첫 본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임 구청장이 추진한 편지문학관 건립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명분을 강조한 가운데 재위탁 관련한 논의를 다시 검토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편지문학관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아닌데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지 않나 해서 좀 더 보고 하지 안 하다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잘하면 그때 가서 더 해주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오든 저희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1년 동안 도봉구 편지문학관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45명을 넘습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자필 편지 쓰기와 시 낭독 등 여러 문화활동 사업이 전직 구청장의 치적이라는 편견을 갖기 이전에 주민에게 필요하고 지역 명소로 가꿀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강북구 통신원 운형선입니다. 네, 서성원입니다. 네, 다음 달 1일은 3.1절 1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리는 여러 기념 행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열릴 텐데요. 이 기념 행사 참여도 좋지만 자라나는 후손인 아이들과 함께 독립 전후에 부르던 동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가사를 작사한 반달 노래와 또 까치까치 설날을 작곡한 윤구경 선생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강북구에는 윤구경 선생 가옥이 보존되고 있는데 저희 주민통신원이 아이들과 함께 탐방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강북구를 담당하는 운현선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현선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운현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중적인 동요죠. 이 반달 노래를 포함해 아이들을 위해 수많은 동요를 작곡하고 작사한 반달 할아버지 윤구경 선생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윤구경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집 반달을 제작하고 초창기 아동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입니다. 3.1절이 곧 다가오는데요. 윤구경 선생은 1923년 색동회를 창립하였으며 항일 운동을 하였습니다. 방정환 선생과 함께 어린이날을 만드셨고 어린이날 노래도 작곡하신 분입니다. 반달이 대표적인 동요지만 윤구경 선생이 작곡한 까치까치 설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라고 합니다.
우리 풍습을 알릴 수 있는 동요를 만드시려고 고민하시다가 창작하신 곡이 까치까치 설날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국민은 말과 문화를 빼앗긴 채 아이들이 창가나 일본 노래를 부르며 지내야 했는데 선생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말 노래로 된 동요를 만들어 보급하는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네, 이 말씀대로 어린아이들은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인데 윤구경 선생의 가옥이 강북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선생의 생가를 다녀오셨는데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강북구 인수복로 84길 5번에 있는 윤구경 선생 가옥은 생가는 아니지만 윤구경 선생이 작고할 때까지 사셨던 집으로 말년을 함께 보낸 큰 아들과 2013년까지 거주한 집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집을 유족에게 매입하고 윤구경 선생의 유품을 기증받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보존하고 2014년 10월부터 일반에 개방하였습니다. 서울 미래유산 1호가 윤구경 선생 가옥입니다. 4.19 민주묘지 근현대사 기념관 4.19 카페거리와 가까이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 탐방 코스로 아이와 함께 반나절 산책 방문 코스로 적극 추천합니다. 네, 윤구경 선생 가옥이 좀 소박하지만 나름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데 관람 순서에 대한 정보도 좀 알려주시죠. 네, 수장고, 전시실, 다목적실,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는 윤구경 선생 가옥은 소박 그 자체인데요. 이곳 전시실에는 윤구경 선생의 생전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반달 전 전시회 했던 사진도 있고요. 윤구경 선생이 사용하던 서재에는 서체, 집필하던 원고, 안경, 펜, 붓, 벼루 등 그때 그 시절로 멈춰 있습니다. 인력이 11월 16일에 멈춰 있는데 돌아가신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과 위인전 등 그리고 기증받은 풍금과 자필로 쓰신 주옥 같은 노랫말과 곡들이 아름다운 그림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이들과 책 읽기를 할 수도 있는 매우 소박하지만 특별한 곳입니다. 윤구경 선생께서 살아생전 얼마나 많은 동요를 만들고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셨는지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소박하지만 좀 따뜻함이 공감되는 장소인 것 같은데 네, 끝으로 이 취재 현장에서 만난 관람객의 반응이나 또 가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연히 지나가면은 일반 가옥으로 느껴지는 소박한 윤구경 가옥이지만 마루문을 열고 들어서면 한쪽 방에서는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하고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윤구경 가옥에서 운영하는 동화구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참여하는 아동들이 많다고 합니다. 동화구연 외에도 어린이 합창반, 성인 동요반, 힐링 다도, 글쓰기, 시 낭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도 무료이거나 재료비 정도만 내면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윤구경 선생이 살았던 집에서 그가 만든 동요를 부르고 그처럼 글을 써보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성인들 대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한국반달문화원 홈페이지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반달, 까치까치, 설날 등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운동을 이어간 윤구경 선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 될 때 강북구 인수복로에 위치한 선생의 가옥을 방문해보는 것도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12년 만에 수장이 바뀐 강북구에서는 요즘 도약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취임 8개월 차에 접어든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지역 발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주요 역점 사업들의 방향들을 들어봤습니다.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년 전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동북권역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 강북구는 계묘년의 포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사통팔달의 강북구 신강북선 유치입니다. 419 민주묘 지역부터 상봉역까지 1467 7호선 등 환승역만 6개가 되는 노선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도시철도망 변경 계획 용역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5년 말 국토부 계획에도 포함된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에서도 강남북 균형 발전한다면서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6, 7월 봄이 좀 지나선가 그쯤에 아마 그 용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신강북선이 새로운 비전이라면 강북구의 해묵은 숙제는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입니다. 삼양로를 기준으로 서측, 수유동과 우이동, 인수동 일대가 제도로 묶여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7층 정도인 20m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등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완화에 대한 최종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강북구는 지난해부터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안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설득 중입니다. 올해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은평구처럼 저희도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서울시장님도 북한산과 관련해서 고도 제한 부분은 좀 일부 완화할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대에 좀 부풀어 있죠. 서울에서 가장 늦게 탄생한 막내 자치구 가운데 한 곳인 강북구. 민선 8기를 거치면서 동북권의 중심, 서울의 핵심이 되겠다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는 주민들의 바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서대문구 부가현 주민들의 큰 불편을 샀던 과선교 공사가 이르면 이달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구청 측이 해법을 찾았는데 공사 업체를 아예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선교는 서대문구 부가현 1-1구역과 1-2구역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철도 선로를 가로질러 건널 수 있는 다리입니다. 단절된 지역을 잇는 역할입니다. 이미 완공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첫산만 뜬 채 공사는 멈췄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던 서대문구 과선교, 그 공사가 마침내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은 오는 27일 착공식을 예고했습니다. 2014년도에 완성되게 돼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완공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줬는데 이제 금년 2월 27일 날 사업을 하도록 시작이 돼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민선 8기 들어 서대문구가 해법을 찾은 겁니다. 과선교 공사업체를 아예 바꿨습니다. 초기 계약할 당시에는 59억 9천만 원에 이 다리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이 사업비를 물어보니까 230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적정한지에서 되묻지 않을 수 없었고 제가 이거를 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적정성 검토를 해봤더니 139억이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너무나 과다하게 공사비를 불렸기 때문에 이 전에 계약했던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성원 구청장은 과선교가 오는 2024년 10월쯤 다 지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예정대로 공사가 끝나면 내년 단절된 지역이 연결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